안녕하십니까. 제, 네, 안녕하십니까. 송하연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 서비스의 지속적 사용을 위한 사회적 인터랙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인공지능이 실수해서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연구인데요. 지금 발표를 듣는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 분들 중에서 이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연구를 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런 걸 잘 이해가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연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첫 번째 그 주제였던 인공지능 서비스란,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이 왜 중요할까? 그리고 사회적 인터랙션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이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태현 학생이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빅히어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빅히어로에서 베이맥스라는 로봇이 나와요. 그런데 그 로봇이 처음에 나올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Hello, I'm Baymax, your personal healthcare companion. 자기를 헬스케어 컴패니언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AI 기술로 나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의 친구처럼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추천을 해주고 건강을 챙겨주고 건강한 행동을 매일 하도록 도와주는 등 말입니다. AI는 웨어러블 등의 다양한 기기를 통해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개인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의학적 데이터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행동 데이터까지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해서 어쩌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면서 나를 도와주고 챙겨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I가 가장 먼저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예측되는 건강 분야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는 헬스 분야에서 아마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룹 단위 맞춤 처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단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비슷한 그룹이라도, 아무리 비슷한 나이, 같은 성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주 잘 아는 AI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나에게 정확하게 제일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밀 의료, 즉 프리시전 메디슨으로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잘 아는 나의 헬스 컴패니언으로서의 AI가 치료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게임, VR, 챗봇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해주는 치료제를 일컫는 말이죠. 이런 디지털 치료제는 실제로 2017년 미국 FDA에서 첫 인증을 받은 중독 치료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페어페라투스의 리셋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곧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고 보험 혜택을 받는 등 공식적인 치료제로서 인정받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치료제들은 다른 약과 달리 먹는다, 바른다, 맞는다 등 한 번의 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지형 등의 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치료가 가능하죠.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는 지속적으로 써야 불면증이 나아지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써야 치매 예방이 됩니다. 안 쓰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FDA에서 디지털 치료제 인증 평가를 할 때 리얼월드 퍼포먼스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속적인 사용과 관련되는 사용자 경험과 관련되는 항목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의 인증 평가지만 UX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바로 사회적인 인터랙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모티베이션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과의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터랙션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많은 사회적 룰들을 적용하며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이 기계와 인터랙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룰들을 똑같이 적용하고 기계도 그것을 따르리라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이론은 카사 패러다임입니다. 사람들이 기계와 인터랙션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사회적 룰을 적용한다는 이론인데요. 아주 많은 실험들을 통해 이 이론에 대한 근거가 밝혀졌는데요. 그 중에 초기에 이루어졌던 아주 유명하고 클래식한 실험으로 친절함에 관한 실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제 옆에 있는 학생한테 제 수업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 학생이 설령 제 수업이 재미없어도 재미없다고 저한테 얘기하기가 뭔가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이 만약에 다른 이제 친구가 송하연 교수님 수업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아마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쓰는 그런 사회적인 룰 중에 하나인데 이 실험에서 사람들이 컴퓨터한테도 이 룰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과제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과제가 끝난 다음에 그 똑같은 컴퓨터가 그 컴퓨터가 얼마나 잘 역할을 수행했는지 평가를 시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과제를 도와준 바로 그 똑같은 컴퓨터가 평가 질문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제를 도와준 그 컴퓨터가 아닌 다른 방에 있는 다른 컴퓨터, 다른 박스가 평가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경우에서 사람들이 더 잘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즉 컴퓨터에게 친절한 사회적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 실험이 끝나고 당신은 컴퓨터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했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때 네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인터랙션은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지적해줘야 될 때 이렇게 퍼져있지 말고 운동하세요. 야식하지 마세요. SNS 이제 그만 보세요. 영어 단어 점수가 안 좋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지 디모티베이션이 안 생기고 사람들이 더 그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잘못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때, 제가 여기에 투자하라고 추천해가지고 당신이 여기 투자했는데 돈을 잃게 돼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해요. 이 암 치료 종류를 선택하라고 제가 추천해가지고 당신이 이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그게 당신한테 엄청난 건강에 악화를 일으켜가지고 제가 미안해요. 이런 말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죠.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야지 또 이 사람이 아닌 기계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 신뢰를 잘 쌓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여러 연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AI가 어떻게 사과하면 좋을지 그거를 김태년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가 어떻게 하면 사과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먼저 배경 설명부터 하자면은 AI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점점 더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속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굉장히 AI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데 금융투자라든지 아니면 의료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측을 하고 제안을 줘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AI가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항상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실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좀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고 신뢰를 거둬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일 수 있는 거는 이 신뢰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인간들이 신뢰 회복을 하듯이 인공지능이나 뭐 컴퓨터도 역시 이런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물론 오류가 일어났긴 했지만 아직 나는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 가지로는 인간화 요소를 좀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사람 같게 사람 아바타가 나와서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더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과랑 인간화 요소, 그러니까 설명을 한다거나 뭐 스테이트 오브 테이킹 컨트롤,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기만적일 수도 있고 지금 실제가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에러가 생겨나는지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왜 이런 에러가 일어나는지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UX를 사람답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사과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신뢰 회복하는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크게 그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는 내부적 귀인 사과와 그 책임을 살짝은 외부적인 요소에 귀인을 하는 외부 귀인 사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 귀인 사과와 외부 귀인 사과는 사과의 그러니까 그 신뢰가 위반된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덕성과 관련된 신뢰 위반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도덕성 자체가 굉장히 잘 바뀌지 않는 어떠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덕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도덕적이지 않게 행동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도덕적이게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자베르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베르 같은 경우는 장발장이 복역을 하고 그리고 물론 도망치긴 했지만 나온 다음에도 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쁜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고 계속 잡으러 다니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자베르가 아니라 장발장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장발장은 배가 고파가지고 훔쳤기 때문에 본성은 선한 사람인데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귀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해가지고 내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쳐서 내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했어라고 그런 강제성을 말하는 게 내가 사실은 미안했어, 내 잘못이야, 내가 비도덕적이었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비도덕적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차피 다른 상황에서는 비도덕적으로 행동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반면에 성능과 그러니까 자신의 경쟁력, 능력과 관련된 사과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은 이런 자신의 능력도 개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쟁력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손흥민이 그 전날에 피파 게임을 하다가 밤에 자지 못했다던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 축구를 못하는 걸 이해할 수는 있겠죠. 물론 변명으로 들리겠지만요. 하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은 축구를 굉장히 못하지만 노력을 하면 언젠가 손흥민처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축구를 잘할 수 있겠죠. 뭐 지금은 못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어라고 그런 암시를 주는 내부적 귀인 사과가 외부적 요인으로 외부 탓을 하는 내부적 귀인 사과보다 훨씬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약간 염두에 두고 이제 사람들이 과연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서 이 논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로 쓰였던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화, 의인화라는 것인데요. 의인화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로봇이나 뭐 동물 같은 사람이 아닌 어떠한 행위자에 대해서 사람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들에게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인화라는 것이 로봇 에이전트에 있어서 사람 같은 상호작용을 기대하는 가장 큰 결정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가사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반대되는 오토메이션 바이러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사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로봇에게도 적용을 하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만약 이게 맞다면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로봇의 성능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능력과 관련된 영역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내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것이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겁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오토메이션 바이러스 쪽에서는 사람들이 기계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기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잘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 사이에서의 신뢰 회복과 기계와 사람 사이에서의 신뢰 회복은 또 다른 요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기계의 능력, AI의 능력은 사람의 도덕성과 비슷한,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의 능력과 비슷한 상호작용이 기대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사람의 도덕성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냐면 사람의 도덕성 역시 굉장히 잘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인간과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것이 내부적 귀인 사과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트로피니까 의인화를 사용을 하냐 안 하냐가 이런 서로 다른 유형의 사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계처럼 생긴 에이전트와 상호작용을 할 때는 외부적 귀인 사과가 훨씬 더 좋을 것이고, 반면에 사람과 닮은 사람의 어떤 안트로포모피큐 의인화 요소를 사용한 기계와 상호작용을 한다면은 외부적인 귀인 사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x2 피험자간 설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의인화 요소를 조절을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 같은 에이전트가 있고 기계 같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사람 같은 에이전트는 저는 톤이에요라고 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기계 같은 에이전트에서는 그냥 이 알고리즘은 어떻다라고 굉장히 기계 같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과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널 어트리뷰션 사과, 즉 내부기인 사과에서는 이게 이 잘못이 온전히 나의 한계 때문이었어, 아니면은 알고리즘의 한계 때문이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고요. 외부적 귀인 사과에서는 이게 나의 한계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실패를 했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모의 투자 실험을 했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 인베스트먼트랑 라운드 리서치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회사가 어떻다,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회사에 투자할래, 투자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운드 1부터 2까지는 굉장히 인공지능이 투자가 성공적입니다. 라운드 리저트에서 그 투자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를 했는지가 보이는데요. 성공적이었지만 라운드 3에서 갑자기 인공지능이 실수를 해가지고 8개의 투자 중에 2개 빼곤 다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과의 유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부적 귀인을 해서 이 알고리즘이 문제였다라고 사과를 하는지, 아니면은 외부적 상황이 문제였다고 사과를 하는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나온 것은 저희가 일단 신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인지적 신뢰. 인지적 신뢰에서는 얼마나 이 인공지능을 신뢰하니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매 5라운드 끝에 물어봤고요. 행동적 신뢰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따랐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인지적 신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운이 없었어. 그러니까 인지적 신뢰에서 특히 기계 같은 에이전트와 상호작용 할 때는 내가 운이 없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나의 내부적인 알고리즘의 문제였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건 마치 사람의 도덕성과 비슷한 결과였죠. 한편 사람 같은 에이전트에서는 이게
내 실수였어라고 하면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정말 운이 없었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사람의 능력과 관련된 영역과 비슷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하면은 먼저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회복이 HCI 맥락,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맥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똑같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의인화 요소라는 것에 의해서 이게 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의인화 요소가 있을 때는 마치 사람의 사람의 성능과 관련된 영역에서, 능력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신뢰 위반과 비슷한 걸 보였고요. 반면에 그런 의인화 요소가 없을 때는 도덕성에 관련된 영역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편 굉장히 재미있었던 결과 중에 하나는 기계 같은 에이전트가 내부적 귀인 사과, 그러니까 이런 나의 리미테이션 한계 때문에 이거 실패했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일 안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생긴 거는 기계 같은데 사과하는 거는 내부적 귀인 사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인화 요소 간의 모습과 행동의 의인화 요소 간에 좀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때문에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들이 어떤 사과 유형을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의인화 요소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에러가 났는데 이 에러가 내부적인 요소 때문에 에러가 난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부적인 요소 때문에 에러가 났다고 하면은 이제 안트로포메티즘 의인화 요소를 적용을 해서 사과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만약 이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하면은 의인화 요소를 빼서 사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후속 연구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화 요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생각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서로 발전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머신러닝이나 뭐 AI 얘기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인공지능 한번 적용되면은 바뀌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서로 조작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할 때에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런 인간과 AI 상호작용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쌓이면은 더 재미있는 더 많은 인간과 AI 상호작용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웨백스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먼저 하나 하는 게 그냥 나을 것 같아서요. 사실 휴먼 AI 인터랙션 분야가 가장 넓은 분야 중에 하나로 여겨지긴 하는데 현재 지금 고려하고 있는 AI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한 형태가 없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사실 로봇 분야에서는 HRI 분야에서 많이 피지컬한 형태의 로봇으로 많이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와 현재 지금 제시하신 분야의 결과는 어떤 게 궁극적으로 다르신 것 같으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인바디먼트가 된 것과 인바디먼트가 되지 않은 것,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베이맥스나 아니면 다른 아바타를 베이스로 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은 있지만 만질 수는 없는 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인바디먼트가 여러 가지 레벨이 있을 수 있는데, 로봇처럼 만질 수 있는 거, 아니면, 아바타처럼 만질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인바디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인바디먼트는 사실 그 의인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만질 수 있고 또 내가 볼 수 있고 이랬을 때는 훨씬 더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그 기계나 로봇이나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실제로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저희가 말하는 현존감이라는 개념이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의인화도 훨씬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인버디먼트의 레벨에 따라서 약간씩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다른 연구 결과 비슷한 연구를 한 게 있어서 그걸 봤었는데, 미시간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쪽에서 했던 연구인데, 그 같은 경우는 VR을 이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 페퍼라고 그러나요? 그 페퍼 로봇과 비슷한 휴머노이드형 로봇과 아니면 메카노이드 기계 팔처럼 생긴 그런 로봇을 가지고 비슷하게 어떤 인공지능 이 로봇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에 연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했던 연구 결과와 좀 비슷하게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게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테크니션 입장에서 그 결과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AI 에이전트는 맨 처음에 만들고 들어가게 되죠. 금융 서비스에서 AI 에이전트를 뭐 사람 모양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베이맥스처럼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개체의 모양으로 만들든지 동물처럼 만들든지 그래서 뭐 그 의인화의 정도가 여러 다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이 에이전트가 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디자인할 때 중요한 요소들을 일단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랩에서 이제 시리즈로 그 연구들을 할 때 이제 중요하게 나온 그 요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연구에서 밝혀진 그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과의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고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행동을 하세요, 뭐 뭘 하세요 이런 게 잔소리 같은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그런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이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과하고 이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송하영 교수님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